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등장. 세 번째 주제, 근대적 기술박물관의 출현. 부제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이라 다뤄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1794년에 설립된 파리 공예학교의 기술박물관입니다. 이 기술박물관은 루브르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공박물관이고 세계 최초의 근대적 기술박물관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기술박물관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Arts and Crafts Museum이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명칭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독일 박물관, 뮌헨에 있는 독일 박물관, 런던 과학박물관, 스미소니언 국립 미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기술박물관으로 불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당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건물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공업, 당시는 수공업이었습니다. 공업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박물관과 학교를 겸한 시설이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200년의 발자취는 순조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물관보다도 학교에 중점을 둔 노선 전환이 있었고 이 학교에도 대상을 장인 혹은 이공계 지망생 아니면 일반 시민으로 할 것인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요동치는 프랑스 정치 상황에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거의 방치 상태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기술박물관이었지만 그 영향이 바로 구미 여러 나라에 파급한 것은 아니었고 이 점은 루브르 미술관과 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폰 밀러 독일 박물관 설립을 착상하는 데에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중요합니다. 기술교육의 연역사를 보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뿐 아니라 초기의 기술박물관은 기술학교와 함께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소개할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도 그 전신은 공예 디자인 학교였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학교에서는 입학 자격, 수업 연한도 정해두었고 졸업장이나 기사 자격도 수여하는 보통 학교가 아니라 파트타임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야간 자율 청강 방식, 공개 강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의 직업교육뿐 아니라 시민교육이기도 해서 시민의 기술 지식 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술학교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공개 강의나 실험 시연은 기술교육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생각되었습니다. 국립파리기술학교도 그 전형입니다. 그러나 기술교육의 주류는 그 후 제도화된 보통 학교 방식이 되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청강 공개 강의는 오늘날 말하는 성인교육, 생애교육,
교육과 상통합니다. 현대박물관에서는 컬렉션이나 전시를 사용해서 시민의 생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학교의 역사는 그 후 박물관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공개 강의 박물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사입니다. 17세기의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및 18세기의 디드로 등 백과사전파 사상가들은 항상 생산에 관한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당시의 공업, 수공업의 전승자인 장인의 훈련을 위해 박물관과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 복황송의 기계 공구, 기계 모델의 컬렉션 형태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전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학교도 혁명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들 전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에 의한 장인들의 훈련과 과학의 기술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박물관 및 이에 병설된 기술학교라는 구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18세기의 디드로나 달랑베르 등 백과사전파는 기술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달랑베르는 1751년부터 백과사전을 간행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이 책의 서론에서 백과사전의 전체 내용은 결국은 학문 또는 사이언스입니다. 자유기술, 기계기술, 공예기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항목에 귀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계기술은 발명가가 받고 있는 부당한 경멸에 대해 말합니다. 디드로는 백과사전의 항목 기술, 아트에서 과학, 사이언스와 기술, 아트를 같은 뿌리로 보고서 기술에는 이론과 실천이 상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아트 가운데 예술이 위고 정신적인 자유기술로서 높게 보이지만 생산에 관계하는 수공업 기술의 아트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디드로는 베이컨은 공예기술, 이 공예기술의 역사를 진정한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콜베르는 인민의 정신과 수공업의 확립을 왕국의 가장 확실한 부로 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과사전에서 기계기술을 중시하여 그 집대성을 시도했습니다. 디드로는 도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동과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드로나 달랑베르는 공장에 가서 장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계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베이컨으로부터 디드로와 달랑베르에 이르는 이러한 새로운 사상이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창설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계기술자 복황송이 수집한 방직기계, 기계기구, 공작기계, 기계 모델 컬렉션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자동기계나 섬유기계는 정교하고 시대를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중 인조오리는 쪼아먹는
쪼아먹은 먹이를 소화해서 배출했다고 합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는 그가 만든 자동기기나 선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컬렉션을 파리의 모르타뉴관에 수집했습니다. 계몽사성의 공명한 복강송은 장인들의 훈련을 위해 컬렉션을 공개하고 나아가 만년에 국왕 루이 16세에게 유산으로 양도했습니다. 이것은 국왕에게 있어 모르타뉴관을 통째로 구입하게 하였고, 파리 아카데미 회원이고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반데몬드가 1783년부터 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784년부터는 모르타뉴관에서 공개 시연이 시작되었고, 반데몬드의 제자인 기계기술자 몰라드가 시연을 맡았습니다. 이 모르타뉴관은 세계 최초의 기술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연, 즉 기계를 움직여 보이는 동태 전시가 중심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근대적 기술박물관에 출연 두 번째 소주제인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 정부 실각 후인 10월에 국민공회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설립을 결정하고, 프랑스 각지에 산재해 있는 기계와 공구를 수집해서 전시와 시연을 통해 기술 개량과 발명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1793년에 국왕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제1회 대불동맹이 결성되어 영국이 참전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기술과 공업 제품 유입을 의존할 수 없게 되자 공업진흥이 필요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설립을 주장한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레고 아르였습니다. 그는 성직자 가운데 혁명 지지파의 중심 인물로 혁명 때에는 하급 성직자의 제3신분으로 합류를 제창했고, 유족과 교회의 특권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화국 3년 방데미에르 8일 보고에서 백과 사전파를 모방하여 수공업 기술을 자유기술과 비교해서 수공업 기술이 받아온 홀대에 대해 궁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수공업 기술은 홀대받고 있다고 그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화주의를 주장하면서 산업에서 영국과의 경쟁을 강조하였고, 수공업 기술을 높게 평가하여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새롭게 발명하거나 개량된 모든 도구와 기계를 모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모든 수공업 기술 분야에서 매우 빠른 진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적 입장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였으며 인종차별 반대 및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얀센주의자였습니다. 1793년 8월 아카데미의 폐지를 제안한 것도 그였습니다. 부르봉 왕정 부활기에 그레고 아르는
혁명파 성직자의 상징으로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1831년에 그리고 아르의 부고를 접하고 IT는 전국에 15분 동안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조포를 울리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정권은 혁명 200년에 저음하여 인종차별 폐지의 공로를 높게 평가해서 그리고 아르를 판테온에 모셨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아르는 계단식 교실을 가진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기계와 의식주에 관련하는 모든 기술의 견본을 모으게 했습니다. 하나는 농업 및 풍차, 제분 등 농업기술 관련한 것이고, 둘은 건설 및 제조업, 셋은 제사, 직물, 석공, 장식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 및 제조업은 다음 7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하나는 톱질, 둘은 마감과 깎는 털 공구, 셋은 구멍 뚫는 공구, 넷은 도르래와 부차 공구, 다섯은 나무나사, 너트 제작 공구, 여섯은 톱니바퀴 제조 공구, 일곱은 판화, 인쇄 공구 등입니다. 수집한 기계에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산과 외국산 제품의 견본을 두는 것이었고, 둘은 각각의 기계 도면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바 발명자의 생각을 전하는 기술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용어집도 달아두었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논의한 다양한 저작물이 참조되도록 했습니다. 강의는 기계의 견본 옆에서 실시되었고 시연하는 사람을 붙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몽사상가들은 장인의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길드 지배하의 도제식 제도는 쇠퇴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길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도제식 교육을 대신하는 기술 교육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르의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서는 도제식 제도와 같은 융통성이 없는 틀에 박힌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설명을 함과 동시에 눈으로 보고 실험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레고아르의 보고를 받고 1794년 10월 10일에 제시된 국민공회의 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1조 기계, 공구, 모형, 도면, 기능과 기술에 관한 모든 종류의 서적을 위한 공공보관장소를 파리에 설립하고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이라 이름한다. 발명되고 개발된 기구와 기계의 원본을 이곳에 수집한다. 제2조 공예에 기여하는 도구와 기계 제작을 이곳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제3조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는 시연하는 사람 3명과 제도가 1명을 배치한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발족은 재정난과 정치 위기로 인해 늦어졌지만 파리 시내의 동북부 말레에 있었던 생마르탱-데샹 수도원 건물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999년에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이 개설되었습니다. 파리 동부는 장인 노동자의 거리였기 때문에 이곳에 가까운 생마르탱 대 샹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부지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65년 무렵의 외관 모습입니다. 그레고아르의 보고서 및 이것을 잇는 국민공회의 포고에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활동 성격이나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애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사명은 그레고아르에 의하면은 하나는 기기와 도면 모델의 수집 보관, 둘은 기기와 도구의 제조에 관한 교육, 셋은 발명 평가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각각 박물관, 학교, 실험연구소에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세 개의 상호 관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지도 애매했습니다. 시연하는 사람이 보관소에서 기계 옆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연을 보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박물관과 학교 양쪽을 겸비한 장소였지만은 기계 컬렉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박물관의 색채가 강하고 시연은 기술 교육이 도제식 제도에서 학교로 바뀌는 중간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의 자유에 맡겨진 도제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교육을 확립할 필요가 의식되었지만 당시는 아직 그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단계였고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서는 시험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인지 학교인지 대상이 장인인지 일반 시민인지 기술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등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의 애매함이 오늘날의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발자취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기 전의 장인과 수공업 시대에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점에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백과사전파도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제로 남긴 채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